이제 토론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보이스피싱 관련 정책 기술 동향에 대한 이야기를 기반으로 지금까지 논의가 됐던 내용을 기반으로 과제 관련 질의사항, 그다음에 사업 연구 추진 시 애로사항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 경험에 대해서 이제 이 논의를 시작하는 그런 취지에서 좀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KB증권 홍성호 CIO님께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국민은행에서 보이스피싱 대책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관련 내용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하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KB 홍성우입니다. 말씀하시는 거 많이 들었고요. 사실 이제 금융권에서도 이 사기 방지 예방이라든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조금 저희 이제 금융권에서 하고 있는 걸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첫째 이제 중점을 두고 있는 건 그 대포 통장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데 실제 이제 예금이 입금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통장 발급 자체를 이제 통제하고 그리고 그 부정 입금이라든지 부정 거래에 대한 것들을 이제 대응하기 위한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사실 금융권이 안고 있는 고민 중에 많은 고민이 대량의 트랜잭션 처리를 하면서 이 보이스피싱에 관련돼 있는 그 관련 정보들을 로그를 통해서 이제 수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저희가 분석한 걸로 이런 패턴의 거래들은 뭐 보이스피싱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사기 적발 시스템에서 적용을 해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트랜잭션이 많기 때문에 정상적인 거래가 또 부정 거래 처리 때문에 영향받은 이런 요소들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이제 패턴화 시키고 있는 건 의심이 되는 거래 패턴은 이제 운영 환경에서 실제 거래를 통제하는 바로 통제를 하지 않고 이제 모니터링을 해서 한 2개월 이런 나름대로 그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해서 이건 진짜 그 룰에 적용하는 게 맞겠다 이런 판단이 들면 이제 그 실제 룰에 적용해서 운용하는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이제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뭐 아까 거의 대부분의 이제 데이터들이 로그 기반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걸 빅데이터 연계를 하고 요즘 IBK에서도 잘 설명해 주셨지만 이걸 어떻게 머신러닝하고 연계를 해서 자동화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사실 이제 금융 거래 자체가 24시간 운영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면 그 고객이 저희가 이제 분석을 했을 때 사기 계좌다 그래서 거래를 통제를 하게 됐을 때 이 선의의 고객은 어디다 연락을 해서 자기 신분을 정확히 확인하고 이게 정상적인 거래라는 거를 확인하는 이런 또 프로세스가 마련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제 그 이런 사기 관련한 그 업무 프로세스를 유지하는 그러니까 뭐 헬프데스크 같은 쪽이 이제 24시간 또 운영되어야 되는 이런 또 이슈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내용들을 저희 기반으로 좀 새로운 신기술이라든지 또 뭐 거래 패턴에 대한 연구들을 계속하고 있지만 아직 또 조금 부족한 건 많이 있다고 생각은 되고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마이데이터나 뭐 아시겠지만 오픈뱅킹 이런 것 쪽에서 아마 더 이제 이런 사기 계좌에 대한 이슈들은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마이데이터 사업이라든지 오픈뱅킹 이런 업무 적용할 때 이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이 사기 계좌에 대해서 적발하는 이런 노하우나 또 이런 경험들을 다른 또 유관기관이나 또 그 기술력이 있는 업체들하고 좀 조인트를 해서 그런 업무 역량을 좀 키워나가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홍성우 CIO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들으면서 이게 되게 협업이 많이 필요한 영역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지난번 저희 세미나가 처음 간담회 시작됐을 때 질문을 국민들이나 아니면 관련된 기관들에서 많이 주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금융기관의 협조, 그 다음에 통신사의 협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통신사 쪽에서도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보이스피싱 차단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방향 이 부분에 대해서 SKT의 김동석 팀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SKT의 김동섭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모든 보이스피싱이 다 통신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 통신사에서 갖고 있는 어떤 책임감, 또 해야 할 역할들, 이게 참 크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줄일 것인가, 그래서 국민들의 어떤 피해를 최소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계속 앞에서 발표 자리에 언급이 여러 번 되었지만, 대부분의 보이스피싱의 시작이 악성 앱의 설치 또는 음성 스팸으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악성 앱의 설치를 어떻게 하면 막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는 지금 스미싱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고요. 그래서 가입자들로 하여금 문자가 발송되어서 악성 앱이 다운되는 과정, 이 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악성 앱으로 판별하고 차단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지금 차단해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음성 스팸도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가 계속 내부 로직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음성 스팸에 대해서 차단하고 있는데, 사실 음성 스팸은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이 쉽게 우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광고성 음성 스팸이랄지 광고성 전화 이런 것들은 다 우회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큰 실효성을 아직은 못 갖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냐면 앞으로 할 계획인데요. 사실은 아까 중간에 말씀 나왔지만은 가로채기 번호라는 것들이 많이 언급이 되었어요. 즉 악성 앱이 설치가 되어서 나는 정작 112에 전화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해커한테 또는 보이스피싱 업자들한테 전화가 가는, 본인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차단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직 구체화되기는 조금 약간 이른데 이런 부분들을 좀 올 연말까지는 가시화되어서 성과로 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더 한 단계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악성 앱에 대한 이야기인데, 대부분 악성 앱을 설치해서 뒤로 이제 번호가 가르쳐지도록 유도를 하는 거잖아요. 악성 앱을 찾아가지고 삭제하는 부분들, 또 악성 앱을 찾아보면, 분석하다 보면 거기에 사용되는 아까 말씀드렸던 가로채기 번호를 또 유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성 앱을 찾아서 설치하는 것을 가로막고, 또 안에 있는 가로채기 번호를 찾아내서 차단을 하고, 이런 방향으로 큰 방향성을 잡고 올해 연말까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은 좀 더 구체화되면은 행안부 등 관련 부처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통신사 그리고 금융사까지 관련된 말씀을 해주셔서 더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돼서 이제 또 스테이크홀더죠. 이제 관련된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리고 그러면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돼서 업체들이 지금 몇 곳이 지금 이 자리에 참여를 하고 있어서 혹시 발언해 주실 만한, 발제해 주실 만한 내용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먼저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피너 미디어라는 회사의 김우규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오랫동안 금융회사에 근무를 하다가 이제 지금 최근에 이렇게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관련된 벤처기업 이런 쪽에 몸을 잡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금융회사에 있을 때도 이런 것들에 대한 통제 방안 또는 FDS 시스템에 보이스피싱에 대한 예방 정책들을 넣어놓고 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제가 느낀 것들은 아까도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 금융사에서 한 개인이 거래한 것들을 분석을 해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이스피싱을 분석한다는 것은 사실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보를 금융보안원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서로 공유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또한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만 제한을 하고 있고, 아까 이제 발제자분께서 말씀 주셨듯이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다른 이슈 때문에 여전히 그런 것들이 서로 협업해서 분석하는데 문제가 있지만, 제가 느낀 건 첫 번째 이랬습니다. 금융기관의 이런 어떤 거래 패턴이나 이 거래에 대한 것을 정합성을 가지고 지금 각 금융기관들이 FDS 시스템을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적용해서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도화한 곳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거기에 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돼서는 조금 룰이나 시나리오들이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개발이.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뭐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통신사에서도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금융회사에서도 그 개인의 동의를 받아서 그 스마트폰에 어떤 정보를 취득하는 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도 하고 있고 거기서 또 번호가 유변조되는 어떤 이런 것들도 탐지해 보려고 노력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이 한 회사의 금융정보만을 가지고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어. 제가 지금 요번에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록을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접수를 받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마이데이터가 말 그대로 본인의 데이터를 본인의 권리를 가지고 이렇게 다른 곳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인데 이런 취지를 바라볼 때 거기에서 예를 들어 그 금융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제한적입니다. 상당히 여러분들 알다시피 카카오톡이나 또는 페이스북 이런 어떤 SNS를 이용한 친구들과 금융거래를 1년에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친구는 수천 명이 될 수도 있으나 실제 금융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제한적인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금융기관끼리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저희 회사도 지금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소셜 네트워크 기반의 가족 간의 금융거래를 주 타겟으로 하는 그런 데이터들이 쌓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특허를 기반으로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저희도 이제 지금 일부 금융기관하고 그런 측면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해서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때 공동으로 제출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본인이 제공되는 데이터가 조금 뭐랄까 이런 FDS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활용이 된다든가 다른 금융정보를 분석하는 데 활용한다면 충분히 동의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좀 뭐랄까 가족 간의 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금융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에 대한 FDS 시스템을 좀 더 고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업계에서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현재 뭐 일정 금액, 일정 횟수, 특정되지 않은 어떤 대상에게 이체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본인 이 FDS 시스템에 탐지를 합니다. 그리고 탐지를 해서 본인 인증 절차를 한 번 더 거치게 하거나 이런 것들을 거치게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 주셨듯이 뭐 몇 가지 수법 중에 하나를 막는 어떤 기법이 될 수 있겠지만 반드시 전화를 끊고 본인 인증을 하도록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금융기관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것 중에 ARS 인증 방법이 대표적인 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SMS 인증은 잘 요즘 이제 지양을 하고 있는 추세지만 다른 인증 방법들은 전화를 끊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인증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FDS에서 탐지가 됐을 보이스피싱으로 탐지가 됐을 때는 반드시 전화를 끊고 ARS로 본인 인증을 하게 하고 두 번째는 그런 FDS에 의해서 탐지가 돼서 ARS로 본인 인증을 하게 될 때는 ARS 인증 메시지가 달라져야 됩니다. 다르게 적용돼야 된다는 거죠. ARS 인증 메시지가 이것은 보이스피싱으로 탐지된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본인 인증을 하시게 되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서 뭔가 처리하게 한다든가. 근데 지금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그냥 인증을 FDS 탐지되면 인증을 한 번 더 거치긴 합니다. 거치긴 합니다만 메시지가 동일하게 나가니까 그냥 본인 인증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이런 이슈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들에서는 그런 것들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건 다른 기업들에서도 같이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부 제 금융기관 서비스 중에 만약에 이런 서비스가 도입이 가능하다면 아까 이제 이런 IBK의 저런 앱으로 쓰신 것도 있지만 어르신들 같은 경우 오프라인 거래를 하시거나 다른 쪽에 거래를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구나 ATM기 같은 데에서 이제 출금을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럴 때 하듯이 스마트폰에서도 뭐 예를 들어 대표 가족 인증을 걸어놓게 한다든가 지금도 스마트폰에 거래를 하실 때 대표 단말 등록을 하게 돼서 그 단말 이외에는 거래가 하지 않도록 제한을 하는 기법들이 있듯이 그 단말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본인이 일정 금액 이상 또는 특정 시간대 또는 자기가 평소 거래를 하지 않던 다른 사람의 계좌 등의 어떤 이체를 할 때는 제3자 인증을 거치게 하는 거죠. 그런 기법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고 다소 하지만 이것을 원하는 서비스를 원하는 또는 본인이 가족의 어떤 자산을 지키는 방법으로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다른 제3의 방법으로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이번에 어차피 마이데이터라는 이런 법이 시행이 됐으니까 이것도 서비스가 됐으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좀 더 그런 품질 수준을 높이는 그런 방법들을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업체에서도 참여를 하셔서 예, 어떻게
별제를 예. 안녕하세요. 저는 아까 잠깐 저기 장표에도 나오던데 피싱 아이즈를 개발한 개발사 인피니그룹입니다. 예. 그 저기 장표에는 피싱 아이즈가 신한은행에 국한되어 있다 이렇게 써 있던데 그렇지는 않고요. 계속 제휴사를 점점 늘어가면서 맺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컨셉은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대부분 금융사들이 FDS라는 시스템이 다 구축이 돼 있죠. 그리고 시중에는 보이스피싱 뭐 기타 등등에 잡는다는 앱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이거 원인을 어떤 건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금융사가 FDS 시스템으로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이상 징후를 찾고 금융사기를 잡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금융 거래 데이터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금융 데이터를 뜯어보면 100% 자기 돈을 자기가 보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구조를 보면. 내 돈 내가 보내는 구조죠. 또는 내가 내 돈을 내가 대출을 신청하는 거예요. 그 이상의 데이터는 없습니다. 근데 그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보이스피싱을 잡아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보내는 이 돈이 또는 내가 지금 신청하는 이 대출이 사기꾼한테 현혹이 돼서 보내지는 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데이터가 먼저 필요한 거죠. 그래야지만 FDS의 효과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컨셉은 금융 데이터를 가지고 거래 데이터는 100% 자기 돈 자기가 보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혹돼서 보내는 지금 사칭해서 보내는 돈임을 알 수 있는 데이터 구조도 아닌데 어떻게 FDS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그걸 잡아낼 수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피싱 아이지 같은 앱을 만들어서 지금 이 보내주는 이 돈이 신청하는 이 대출이 사기꾼한테 현혹돼서 보내주는 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데이터를 먼저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발상이었던 거고요. 두 번째는 그걸 만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이 좀 많습니다. 이른바 이제 문자로 현혹 문자 보내는 것도 있고, 스팸 문자 보내는 것도 있고, 지금 말씀하셨던 대표적인 악성 앱을 까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전화기 가로채기도 있고 막 그런데, 일단 전화기 가로채기 같은 경우는 악성 앱이 깔고 나서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악성 앱 잘 잡으면 되는 건데요. 보이스피싱 그 악성 앱을 만드는 사기꾼이 계속 악성 앱도 바꿔가면서 사기를 칠 텐데 이거 어떻게 변화를 할 거냐, 대응을 할 거냐. 저는 이제 그런 고민까지도 가기도 하는. 계속 말씀드려도 되는 건가요 지금? 예. 그래요? 예. 하는데 실은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악성 앱은 목적이 명확해요. 보이스피싱을 잡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딴 게 아니거든요. 그럼 보이스피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들은 무조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죠. 그거 잡아내면은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개발자들도. 이제 그런 게 있고, 대부분 이제 악성 앱에 깔려서 사기를 치는 게 대부분이 맞고요. 지금 아까 보니까 통계 자료도 70%가 넘어가던데. 그 나머지는 그 이른바 순수 사기꾼의 말빨로 꼬셔대는 거. 대충 한 5% 정도 되겠죠. 웬만하면 바운더리에 다 들어오는데, 그 말빨로 하는 거는 지금 IBK 같은 이런 음성 인식이 유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음성 인식이 서버로 보내주면 뭐 개인정보에다가 내 통화를 듣고 있니 말고 있니 뭐 기타 등등의 불안 요소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건 이제 온 디바이스 이 안에서 분석을 해내는 거고요. 서버 전송 없이. 이제 그런 것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융사가 FDS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데이터를 분석해서도 보이스피싱을 잡아내기 어려운 이유는 지금 이 데이터가 현혹돼서 사기꾼한테 현혹이 돼서 보내주는 데이터라는 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분석을 해봤자 그거를 잡기는 너무 어렵고 그건 인공지능이 적용해도 비슷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는 것은 모든 금융사 데이터 모든 금융사에 있는 데이터를 다 모은다 그래도 전부 다 자기 돈 자기가 보내는 구조입니다. 그 데이터는. 그래서 100% 현혹되는 데이터가 되게 중요하고 이것을 아까 저기에도 표현돼 있을 때 장표에도 있듯이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사람은 자기가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걸 인지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경황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 보이스피싱 당하는 것을 내 사용자한테 판단을 맡기냐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고 보이스피싱임을 인지를 했으면 그 앱이 그건 그 사람의 주거래 은행이나 주거래 금융사에서 그 데이터를 보내서 거기서 차단 걸어버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만든 피싱 아이즈는 그런 컨셉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저희도 그렇고 고객도 그렇고 일단 악성 앱은 기가 차게 잡아내고 그 뻔하니까. 예, 전화기 가로채기도 너무 단순해요. 번호 유조 뭐 이런 것 그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너무 단순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잡아내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저희도 놀랐고 저기 금융사도 놀라울 정도로 너무 많은 걸 잡아내고 있었죠. 그 보면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전략이 좀 주요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나름대로 저희가 분석했을 때는 아직도 좀 요소요소의 규제라든가 아니면 고객의 편의성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면 좀 더 완벽해지겠다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 전문가로 이렇게 오신 분들, 토론을 해주실 분들 중에 마지막으로 예, 서민금융연구원의 송재철 이사님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민금융연구원 이사이면서 현재 농협중앙회 전화사기 대응팀장 송재철입니다. 저는 2012년도부터요, 그 금융권에서 농협중앙회가 이 전기통지 금융사기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전담팀을 처음 만들었어요. 저는 그 이후에 이 업무를 아직도 승진해서까지 하고 있는데요.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이스피싱 그 피해자에 대한 이해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발언해 주신 우리 대표님이 저는 정말 가슴에 와 닿았어요. 지금 경찰청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보이스피싱의 77%가 대출 사기입니다. 우리 IBK가 선두로 그 앱을 만들었고 저희 사실 농협도 만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앱을 만들든 뭐를 하든 아까 우리 그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가 인지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우리 그 AI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방지 앱에 그 아직까지 보완해야 될 문제가 아직도 많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 아까 그 아이폰도 말씀하셨지만 더 중요한 게 걸려오는 전화는 분석하지만 피해자가 전화하는 건 분석이 안 돼요. 하지만 지금 대출 사기는요. 실질적으로 대출 사기를 치려고 전화를 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전화를 합니다. 반대로 메시지를 받고 돈이 필요하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악성 앱, 전화 가로채기 앱, 원격 조정 앱 이런 게 있는 건지도 사실 몰라요. 피해자들은. 근데 안다 한들 내가 대출이 필요하고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이걸 깔아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의심 없이 까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저는 또 의심계좌 모니터링하고 FDS의 차이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근거는 전기통지 금융사기 특별법인데 우리가 지금 금융회 유원규 사무관님도 저하고 계속 토론회마다 만나요. 근데 FDS는 말 그대로 사전에 이 사람이 전자금융을 이용해서 정말 본인이 보내는 게 맞는지 본인 확인이에요. 근데 아까도 우리 대표님 말씀대로 내가 보내는 거는 이미 사기범한테 세뇌를 당한 거예요. 내가 보내는데 금융회사 어디든 전화해서 당신이 보내는 거 맞습니까? 보이스피싱 주의하세요 하면 내가 보내는 거 맞습니다. 라면 끝나는 겁니다. 이 이상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의심계좌 모니터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법을 가지고 근거를 갖고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2012년부터 의심계좌 모니터링을 하면서 한 700억 가까이 예방을 했는데요. 열이면 열, 100이면 100 전화를 하면 사기당하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는 이미 사기 계좌로 쓰이는 계좌에 입금돼 있는 거를 빠져나가지 못하게 억류하고 지급정지하고 입금자, 그러니까 피해자죠. 그분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피해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피해자가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미 이 지경까지 된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까 AI 앱도 아까 발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무리 경고음이 뜬다 한들 통신법상에 이걸 강제로 전화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피해자들 보면 2시간이건 3시간이건 붙들고 있죠. 왜? 이거 전화 끊으면 네 자식이 죽는다. 그리고 이걸로 막을 수 있는 거는요. 경찰 사칭이나 아니면 그 정보 유출과 관련된 순수한 이거는 막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전자금융 사고나 대출 사기 같이 본인이 반대로 전화해서 하는 거는 막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대출 사기가 77.7%, 77% 팩트죠. 이거는 저는 가장 빠르게 국민들이 알아야 돼요. 국민들은 나는 보이스피싱에 안 당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심하라고는 하는데 어떤 수법이 구체적으로 이용되는지를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대출 사기의 수법은 몇 가지 있어요. 아까 전화로 오는 수법도 물론 있지만 더 많은 수법은 무차별적으로
메시지를 뿌려요. 거기에는 악성 코드도 없어요. 그냥 본인이 필요하고 저기 한 사람이 또 내가 5%짜리 4%짜리 대출 받은 사람이 1.5% 1%짜리 대환대출 하겠다고 하면은 돈이 있는 사람도 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를 해서 시작이 되는데 걔들이 전화를 받으면 똑같이 뭐 신한금융입니다. 농협캐피탈입니다. 멘트 나오죠. 그러면서 통화량이 많으니 카톡으로 이 전화번호 맞으시죠? 우리가 카톡으로 연락드릴게요. 하면서 카톡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한테 필요한 서류를 다 제출하도록 만들어요. 주민등록증 사본서부터 해가지고 자기가 대출 서류 뭐 다 쓰게 만듭니다. 자기는 대출을 하고 있다라고 신청을 하고 있다라고 하죠. 근데 이걸 가지고 제가 이제 통신사에게 부탁을 드릴게요. 피해자 그 신분증 사본을 가지고 이 스마트폰을 개통합니다. 사실은 제가 금융위원회 그 토론회 때도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까지의 지금 법도 현행 법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대포 통장 보이스피싱을 막는 선제 조건이 대포 통장을 막으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일정 맞습니다. 그 얘기도. 하지만 대포 통장은요. 저희가 한 증인이에요. 2012년도 13년도에 농협중앙회가 100개 중에 74.6%가 농협통장이었습니다. 농협이 대포통장의 온상이었어요. 그거를 2014년도에 3.7%까지 줄였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을 만들었죠. 왜? 고객 불편을 초래한 거죠. 내가 내 통장 만들겠다는 거를 증명서를 가져와야지만 통장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농협에서 우체국 새마을금고로 넘어갔고 우체국 새마을금고는 저희보다 더 심하게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게 시중은행으로 간 겁니다. 국민, 신한, 기업, 하나, 우리은행이 농협과 다른 시중은행에 비교해서 어떤 시스템이 떨어지길 합니까? 아니면은 인적 구성원이 떨어지길 합니까? 우리보다 더 훌륭하면 훌륭했지 떨어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은행이 지금 경향신문에도 났지만 대포통장이 가장 많아요. 왜냐? 우리는 지금 경찰청도 와 계시지만 사기범을 지금 사기 시도를 막는 게 제일 우선 아닙니까? 근데 사기는 지금 맘 놓고 일어나고 있죠. 이거를 우리가 방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는 대포통장이죠. 대포통장 명의자에 대해서 그럼 강력 처벌이 되고 있느냐? 사기범들이 예전에는 문자를 보내서 돈 필요한 사람이 통장을 판매하도록 유도했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대출 사기를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정보를 빼서 이 사람 통장으로 중간 계좌를 이용해서 대포 통장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위님 말씀하셨지만 대포 통장을 양도하고 싶은 그 사람한테 카드나 통장을 넘기라고 안 해요. 네 이름으로 된 통장이 직접 있으니 네가 실적이 올려야 되니까 네 통장으로 보내면 어차피 네 돈 아니니까 빼가지고 와. 그럼 빼갖고 갑니다. 그럼 이 사람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아니에요. 적금 매체를 양도한 게 아닙니다. 근데 사기 방조죄로 엮을 수는 있겠지만 법원에서도 무죄가 많이 나와요. 이 사람이 고의성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포 통장은 계속 근절이 잘 안 되고 있고 또 피해금을 비트코인이나 이런 쪽으로 자금 세탁을 통해서 빼가는 경우가 또 지금 상당히 많고요. 또 하나는 대포통장 그 명인에 대한 처벌은 고의든 아니든 뭔가 강화할 필요는 있는데 실제로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이 있는데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지금 현재 불법 도박 사이트가 엄청나게 유행하고 있는 걸 아실 겁니다. 우리 경찰청도. 근데 이거를 조폭들이 이걸 귀신같이 찾아내요. 걔네들이 알바를 쓰든 뭘 하든 젊은 애들 시켜서 이걸 찾아내서 거기다 5만 원, 10만 원을 입금을 하고 이거를 전기통지 금융사기로 겁니다. 그러면 비대면 거래가 정지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하는 도박업자들이 이걸 더 이상 운영이 못하니까 애들한테 300에서 500 정도의 돈을 삥을 뜯깁니다. 만약에 돈을 안 주면 바로 피해구제를 집어넣어요. 그런데 제가 경찰청에 몇 번 이 얘기를 했고 이제 경찰청도 인지를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근데 반복적으로 어떤 애 같은 경우는 제가 실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한 해 동안 걔가 신고한 건수가 피해 건수가 1000건이 넘습니다. 걔 직업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인가요? 이 사람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두 번째는 그것이 알고 싶다 해도 나왔지만 사기범들이 이제는 보이스피싱에서 중고물품 사기 쪽이나 이런 쪽 유사신 쪽으로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왜? 전기통신 금융사기 특별법상의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지급정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법은 똑같은데 중고물품 사기 당한 사람은 지급정지를 못하기 때문에 걔네 입장에선 빼가기가 너무 편한 거예요. 금융기관의 대포통장이 성행할 때는요. 대놓고 왔습니다. 통장 만들어서 오늘 팔거나 그 다음날 쓰여졌어요. 근데 지금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와 금융회사가 정말로 열심히 해서 통장을 만들어서 이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쓰여지는 게 1년 이내에 쓰여지는 비율이 10% 이내입니다. 그러면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건 어느 정도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포 통장 건수는 줄지 않고 있어요. 자, 지금 통신사 말씀드리는데 저는 어디랑 이 논쟁하려고 온 건 아닙니다. 근데 방송에서 지금 CF에 조정석이가 선전하는 게 있죠. 전화하면 택배로 이게 온답니다, 이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그 홍보니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 그 스마트폰을 누가 개통한 거죠? 내가 매장에 가서 한 거 아니잖아요. 결국 이 사람의 어느 정도의 그 정보만 있으면 스마트폰이 개통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대포폰을 가지고 뭐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 명의의 내가 개설을 안 했는데 내 정보를 가지고 사기범이 내 거를 개통해서 나의 모든 금융 정보를 여기다가 싹 다 바꿔놔가지고 싹 털어갑니다. 지금 이게 현대 트렌드예요. 그리고 이제 그 전자금융 쪽이죠. 전화 가로채기 앱이나 원격 조작 앱이나 이거를 깔기 전에 얘네들은 이미 전화로 이 사람을 깔게끔 만드는 거예요. 의심을 할 수 없게끔 이미 이성을 마비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그 정책을 갖고 오고 어떠한 그 방지책을 내놔도 이게 계속 피해다가 양생되는 이유가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 허위신고자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이제 우리 그 금융위원회에서 금융회사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묻겠다고 지금 공언을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좋습니다. 우리 금융회사가 어느 정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만약에 법이 진짜로 통과되면 앞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려되는 게 피해자와 은행이 서로 분쟁을 할 수 있어요. 네가 잘했는데 내가 못했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해를 안 당하게 하는 게 최고고요. 허위신고를 철저히 가려내기 위해서는 경찰청 통계가 가장 정확합니다. 피해자들이 제일 먼저 가는 게 경찰이에요. 경찰에 가서 피해자 진술을 하면 사건, 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해 주죠. 근데 경찰 입장에서는 이 사건, 사고, 사실확인원이 증명서가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진술하는 대로 그냥 막 발행이 됩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허위신고가 그렇게 수백 건씩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거는 어떻게든 처벌을 했으면 좋겠고 피해자가 왔을 때 은행 직원이 당신 진짜로 피해본 게 맞습니까? 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경찰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피해자가 정말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다면 사기범 전화번호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번호 수집해서 이용정지 시켜주세요. 두 번째, 우리가 지금 발신번호 조작이요. 2014년도에 제가 기억이 맞다면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면서 그전에는 개인 스마트폰을 가지고도 발신번호 변작이 가능했습니다. 그거 막았어요. 아주 기술적으로 막아버렸어요. 애초에. 지금 저는 그 인터넷진흥원이 너무 잘하고 있는 게 뭐냐면 대출 사기를 화이트리스트 받아서 은행 명의로는 아예 보내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사전 차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기통신 금융사기, 그 전기통신사업법 이걸 개정을 통해서 지금 뭐를 하고 있냐면 각 은행의 대표기관의 대표번호로 문자 메시지 못 보냅니다. 그 허위는. 그것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2013년도, 14년도에 피싱이죠. 금감원도 사칭했죠. 금감원 대표번호로, 은행의 대표번호로 메시지를 보내서 보안 승급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까? 전화하면 진짜 그 은행이고 그 금감원이니까. 그걸 막아줬어요. 인터넷진흥원이.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피해자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유명한 게 또 파밍이죠. 피해자의 데스크탑을 감염시켜서 이메일이나 뭘 통해서 이 사람 PC에서 늘 하던 대로 인터넷 뱅킹 접속을 하면 가짜 사이트가 열리지만 똑같습니다. 진짜 사이트와. 근데 가짜인지 인지를 못해요. 그래서 거기다 본인 입력 다 하죠. 스미싱 마찬가지입니다. 이 URL 하나 가지고 여기에 있는 모든 정보가 다 틀려서 복제폰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걸 국민들이 몇 프로는 알겠어요. 근데 저는 통신사와 제조사한테 부탁드립니다. 그거를 막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거 그 정도 기술 되잖아요. 이 앱을 IBK가 은행 차원에서 처음에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디어 차원에서 우리 그 IT 전문가들이 동호회에서 만들었어요. 그럼 통신사가 이거 만들어주세요. 이거 관리비도 엄청나고요. 제가 봐서 통신사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 거죠. 그래서 기본 탑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100%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내가 걸어도 이걸 작동하게 이걸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너무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국민청원에도 냈어요. 지상파와 케이블 모든 방송에서 일정 기간이라도 대출 사기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화를 피해자가 하면 카톡으로 전화해서 뭐 서류 요구하고 그거 하는데 뉴스로 짜는데 2, 3분이면 되잖아요. 그거를 반복적으로 해서 국민들이 어떤 지금 보이스피싱이 시도되고 있구나를 지속적으로 알려주면
사기범들이 또 바꾸겠죠, 물론. 바꾸지만 걔네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선제적으로 막는 게 중요하지 피해가 발생했는데 누가 책임질 거냐를 논하는 거는 이거는 서로 소모적 논쟁이고 금융회사도 지금 이거에 대해서 엄청난 부담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원천적으로 못 막아요. 수도꼭지를 틀어놓듯이 보이스피싱을 무차별로 하는데 국내 발신번호 조작 못하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해 주세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예 발신번호 조작을 못하게 해야지 발신번호 조작이 막 이루어지고 경찰에도 신고하면 경찰도 못 막아요. 1544에 1588에 뭐 뒤에 번호 아무 번호나 해가지고 뻗어시 경찰이 전화해도 전화 받잖아요. 걔네 전화 안 끊어요. 전화 받고 은행원인 것처럼 행세하지만 경찰이 그거 일일이 다 못해요. 왜? 걔는 번호 바꾸면 그만이거든요. 이게 우리 지금 현재 보이스피싱이 근절되지 않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거는 국민들이 이런 수법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면 내가 당하지 말아야지. 이게 최선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좀 더 적극적이고 그리고 훨씬 더 전방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예, 지금 기본적으로 전문가 그리고 또 이제 관련 부처들의 설명들을 다 들었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논의를 할 거리들이 있으면 내놓아 주시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서로 토론할 것들 토론하고 또 설명해 주실 분들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마이크가 혹시 있으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트루네트웍스 이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궁금한 거를 일단 궁금한 거 부분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경찰도 그렇고 기사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이런 발신번호 변작이라는 얘기를 할 때 꼭 070을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070에서 변작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실제로 다 알고 있으실 텐데 왜 변작이라는 거를 강조하시기 위해서 070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건지 그게 첫 번째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보이스피싱이라는 전체적인 걸로 봤을 때 이 어떤 수사를 어쨌든 누군가 피해를 방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어떤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지만 일단 수사를 하고 있는 단계에서 수사하는데 누군가가 신고를 했습니다. 그럼 그 번호를 차단하는 거는 뒤에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차단을 하는 게 반대적으로 봤을 때는 당장 그 번호를 통해서 피해는 안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 번호를 수사하던 곳에서는 수사가 그냥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번호 자체가 죽어버렸으니까 수사할 방법이 거기서 끊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차단을 하면서 동시에 그 이유로 피해만 방지할 수 있다면 차단하지 않고 그 번호를 계속 수사할 수 있는 게 더 낫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그냥 일단 혹시라도 한 건이라도 일어나면 그거는 경찰에서 범죄나 이런 걸 방조한 게 되니까 일단 막고 보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 그 부분에 어디에 중점을 주시는지에 따라서 이런 앱을 개발을 하던 서비스를 개발을 할 때 참조가 될 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아까 통신사인 SK에서 변작을 하기 위한 그런 방지한 기술을 개발하고 하신다 그러는데 통신사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진짜 번호냐 아니냐 그거를 판단해가지고 하시는 걸 것 같은데 사실 스마트폰은 통신사에서 만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에서 대부분 문제가 일어난다면 그건 제조사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고 통신망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통신사에서 해야 되는 게 문제고 또 통신사에 그 앱을 만드시는 아까 대표님이 만드신 그런 굉장히 변작하는 그 기법 자체는 사실은 굉장히 심플한 거여서 그 부분만 막아버리면은 변작 자체는 가짓수로 표시가 되거나 다른 번호를 못 나가게 하는 건 잡아낼 수 있다는 거에 저는 굉장히 기술적으로 공감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앱 만드는 회사가 할 일이고요. 그래서 각 역할이 나눠져 있는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딥러닝을 해서 이걸 한다. 왜 은행에서 해서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딥러닝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반적으로 딥러닝을 잘하는 회사들이 많은데 후든 뭐든 되려 이 은행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단순히 고객 정보에 대한 동의 때문이냐. 그러니까 음성을 어쨌든 들어야지 그걸 분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 은행을 하는 거라면 또 그것도 안 맞는 게 IBK 나는 그 고객이 아닌데요.
IBK 앱이 깔려 있다는 이유로 그 앱에서 내 음성을 다 어쨌든 간에 뭐 저장을 되든 안 하든 간에 분석을 하는 거예요. 분석을 해서 뭐 주의 단계니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로 저장이 안 될지 그거 정말 믿어줄까요? 저도 못 믿겠는데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 그렇게는 허용을 해주면서 반대로 진짜 경찰 수사에서는 어떤 녹취 같은 거 하거나 하려면 통신제한 조치 영장을 받아도 마땅한 도구가 없어서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찰 진짜로 그거를 해야 될 경찰분들은 제대로 못하는데 일반 민간회사나 아니면 은행 금융권에서 그 자기네 은행 앱을 쓰는 동안이 아닌 계속적인 통화를 하는 것이 이렇게 쉽게 허가가 된 것이 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가 예를 들어서 허가해 준 건지 누가 그래도 된다고 한 건지 그거 조금 궁금해요. 저도 그런 거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당장 제가 어떤 서비스를 만들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첫 단계가 자가검열이겠죠. 이거 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두 번째 정통부에 물어보면은 이거 하다 걸리면 죽어요. 이게 이제 두 번째고요. 세 번째로 하게 되면은 당신이 뭔데? 니네 회사가 뭔데 왜 그런 짓을 하려고 그래? 이게 3단 전법으로 지난 수년간 계속 들어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명확하게 어떤 일은 해도 된다 또는 어디까지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도 됐는데 요번에 그 아이디어 내는 것도 사실 좀 우려스러운 게 아이디어에 굉장히 좋은 게 나오겠죠. 아마도 그것을 또 뭐 지적 재산권은 보호 안 해준댔으니까 누군가 써서 어쨌든 보이스피싱 방지되면 좋은 일이겠죠. 하지만 저 앱에 아이디어를 내라고 했지만 그 사람들이 정말 아무런 자기 검열 없이 저기에 아이디어를 낼 수 있을까? 그 부분 그리고 또 예방 쪽에 너무 맞춰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방? 어떻게 예방합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예방의 유일한 방법은 범죄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높여서 해봤자 돈이 안 되게 만드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좀 여러 가지라 죄송합니다. 예,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뭐 제가 다 요약은 못합니다만 같이 들으셨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말씀하신 070 변작과 관련된 의견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메시지 몇 번 주셨기 때문에 그다음에 수사 단계에서 번호 차단하면 수사 중단되는 거 거기에 대한 이슈 그게 피해를 줄이는 데 더 맞다 혹은 수사를 더 진행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 주셨고 또 세 번째는 이제 이거는 조금 이제 폭넓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역할을 좀 나눠서 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IBK에서 이건 IBK에서도 한번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이런 딥러닝을 하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허가를 득하고 어떻게 협력을 좀 만드셨고 어느 조직과 협업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힌트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해서 아마 일부는 인터넷진흥원에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또 경찰청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에 하나씩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좀 섞어서 좀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먼저 그 경찰청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변작 관련해서는 발표할 때는 핸드폰 번호로 예시를 들어드리긴 했는데 핸드폰 번호나 뭐 070을 굳이 예를 들으셔서 말씀을 드리면 무조건 변작이 다 070으로 된다는 건 아니고 통상적으로 이제 국민들에게 이제 친숙한 번호로 변작될 수 있음을 유의해 달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예시를 든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뭐 번호를 중지를 시키면 이제 그 이후로 수사가 안 된다는 염려를 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게 번호를 중지한다고 해서 경찰이 그 번호에 전화를 하면서 수사를 하진 않아요. 이 뭐 예를 들면 이 번호라든지 이 기기라든지 압수수색 영장이나 다른 수사 기법을 통해서 수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해당 번호가 정지된다고 해서 거기서 수사가 중단되고 그러면 수사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렇지는 않고 이후에 다른 수사 기법을 통해서 수사할 수 있는 방법은 있기 때문에 번호를 중지한다고 해서 번호를 중지하고 그 이후에 범죄 피해를 막는 게 사실 조금 더 중요하지 않나. 그거는 이제 경찰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경찰 실무자의 입장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경찰청에 보이스피싱 추적기를 납품하는 회사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그 추적기는 실제로 보이스피싱을 하는 심박수를 전파를 추적하는 장비입니다. 그거의 LTE 버전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근데
지금 일선에 이미 서울청 같은 경우는 많이 퍼져 있죠. 한 50대 정도 나가 있고 지방청도 계속 보급이 되는 중이고 연수원에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굉장히 일선에 있는 분들이 열받아하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추적을 해가지고 거의 다 왔는데 전화번호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번호를 더 이상 추적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번호를 중지시키면은 그 번호로 발신이 안 되지 않습니까? 추적을 해서 그 유심 박스를 찾아서 거기에 연관된 그 나머지 유심들도 같이 잡고 거기 관리하는 사람도 잡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거기 근처까지 다 갔는데 멈춰버린 거예요.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게 전화번호 중지가 금방 빨리빨리 안 되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진짜 우리가 그거를 중지하는 이유는 그 인터넷 전화에 번호를 막 바꾸니까 별 필요성이 없을지 몰라도 010은 굉장히 많이. 예. 핸드폰을 통해서 만약에 사기를 친다면 그 핸드폰을 얘들이 개통하는 것도 일이거든요. 그걸 더 이상 못 쓰게 만드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대표님 같이 생각 안 했던 부분도 있을 수 있겠네요. 걔가 계속 이전을 하면 유치 추적도 되고 뭐 근데 통화 기록만으로도 충분히 걔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아까 IBK도 말씀하시겠지만 저희도 지금 앱을 이미 출시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통화 기록 말씀하셨잖아요. 녹취록은 못 갖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을 어떤 부호화 시켜가지고 그렇게 지금 분석을 하게 지금 돼 있습니다. 저는 IT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거를 이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담당 팀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장은 하면 안 되게끔 돼 있고 너무 저 법적 제한이 많아서 그렇게 쉽게 안 됩니다. 제가 말씀 첨언 올려도 괜찮을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업은행의 최원호라고 합니다. 말씀 주신 농협 저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목소리를 녹음을 하잖아요. 녹음 이슈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iOS도 이야기가 나왔던 거고요. 저희가 녹음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는 어차피 카카오나 이런 쪽 사기들은 다 대부분 목소리가 아니라 문자로 다 사기가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고나라 같은 경우도 드래그하면 다 나오기 때문에 다 써서 프린트해가지고 그 이미지를 올리면서 그렇게 사기를 진행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AI 엔진, 저희가 생각하는 그 분석하는 패턴들은 문자를 학습을 시켜서 금융감독원에 방대한 사례들을 학습을 시켜서 유사한데 라고 알아내는 거거든요. 다만 한번 제가 실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는 숫자 7, 알파벳 R, 한글 리을, 알파벳 R이라고 했을 때는 누가 봐도 가라라고 읽을 수 있어요, 저희는. 하지만 이 기계는 그 네 글자에 1바이트씩 2바이트씩 문자를 썼을 때는 이걸 인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중간에 이거를 녹음을 해서 정형화된 어떤 문자로 기계가 읽을 수 있게끔 바꿔줘야 되는 이슈가 있는 거예요. 녹음을 하게 되는 이슈가 있는데 녹음을 할 때는 아까 말씀해 주셨겠지만 농협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녹음을 할 때 개인정보나 계좌번호나 어떤 특정 이슈들 중요 정보들은 다 빼고 텍스트로 바꿔서 저희가 분석을 하고 그 즉시 그 녹음 파일들은 다 삭제해서 저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장할 때도 저희가 개인정보 다 빼고 어떤 핸드폰에서 왔는지 다 빼고 다 그런 거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뭐 앞으로도 고도화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굳이 기업은행에서 왜 이런 서비스를 했을까 이런 아까 질문을 살짝 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보이스피싱 당하는 너의 잘못이야. 네가 잘못한 거잖아. 네가 알아채지 그랬어. 라고 모든 환기를 당하는 자에게 포커싱이 맞춰져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랬던 것들이 금융회사는 대국민 공공 목적의 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게 있으면 좋을 텐데 라는 어떤 좋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저희가 시험을 해보고 시도를 해보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다만 이번에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서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에 자유로울 수 없다. 책임을 어느 정도 전가하겠다라는 이런 스탠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업은행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기업은행이 걸어왔고 농협도 왔었고 앞으로 다 금융기관이 걸어갈 이 모든 플랫폼들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이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향후에 올해 니아 쪽 과기부 여러 가지 이슈에 있어서 고도화를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AI 분석을 해서 수화자가 확인이 되고
그 사람이 진동했을 때, 이거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네. 우리가 걸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신고를 통하면 기사에 경찰청 통해서 이런 이슈가 일어나고 있다. 바로 다이렉트로 올라가고, 통신사를 통해서 이 정화가 보이스피싱이 시도되고 있는 번호다라는 거를 통신사에게 즉시 알릴 수 있고, 금융권은 관련 계좌가 기사를 통해서 어딘 통해서 괜찮습니다. 관련 계좌가 이체가 일어날 수 있는 포션이 있다면 이체를 지연을 시켜준다던가, 지급을 정지시켜준다, 출금 정지시켜준다던가, FDS 자동 연계하고, 기사를 통해서 스매싱 분석한다던가, 뭔가 유기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플랫폼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방향성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다시 얘기하면 이 산발적으로 움직이는 게 뭔가 중간에서 데이터에 관리하는 주간 부처가 부재 중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뭐 기사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지만 기사가 중간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데이터 방대한 사례들은 금융감독원이 가지고 있고, 금융보안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기사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주간 소관이라든가 이런 부처가 좀 중심 역할을 뭔가 있었으면 각 금융권이 각 플랫폼이 산발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움직여서 괜찮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또 하나 이슈는 최근에는 이렇게 목소리를 다 내용을 패턴을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내용을 분석해야지만 제 목소리 누가 들었을 때 제 목소리 처음 들으셨겠지만 내일 제 목소리를 말씀했을 때 이 목소리 어디서 들어본 목소리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이 금융감독원에는 방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녹음 파일도 있을 거고요. 목소리를 범죄인과 동일시 이 목소리는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목소리인데, 물론 목소리 변조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보이스 프린트라는 게 억양, 톤, 악센트라는 게 바로 찾아낼 수 있는 기술은 있어요, 현재. 다만 그걸 비교하는데 한 목소리랑 똑같은지 틀린지를 비교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15초 이상 지금 기술로는 그렇거든요. 향후에 데이터 속도가 확 올라가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올라간다면 이런 스킬도 더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아까 녹음 이슈가 있어서 아까 다시 한번 말씀 살짝 드리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iOS에서는 통화 정책이 지금 불허되어 있고요. 안드로이드도 10 버전에서는 녹음이 불가합니다. 향후에 정책이 좀 바뀌어서 올해 말에 나오는 iOS나 11부터는 통화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면 또 전개가 어떻게 달라질지도 모르고, 이 통해서 이런 솔루션들이 또 확대되면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어차피 대국민 공공 목적으로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위함이기 때문에 디지털 소외계층들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좀 뭔가 산발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같이 한번 이 자리를 계기로 일어났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아까 팀장님께서 네. 죄송한데 보이스 프린트 자체가요. 예. 물론 굉장히 한 세 사람 있으면 그 중에 누가 화자인지는 알 수 있지만 몇 백만 명 맞습니다. 없고, 제가 알기로는 없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가 보이스피싱, 우리나라야 뭐 핸드폰 좋은 거 쓰니까 음질 좋은데 상대방은 다 3G나 4G 그 밀심 박스 쓰면 음질이 아주 개판이거든요. 그 음질이 개판이어서 그 금융감독원이 가지고 있는 2만 건 정도 되는 음성 데이터 중에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건이 한 7, 8천 건도 안 됩니다, 사실. 그거는 제가 실제로 말씀하신 내용이 맞아요. 제가 이걸 굳이 언급한 거는 향후 방향성이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다. 1대1로 매칭하는데 15초가 걸리기 때문에 이게 몇백만 명이나 비교하는 데는 불가능하거든요, 실시간으로는. 그게 기술적으로 이런 방향성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한번 찝어서 그냥 의견만 드리는 내용입니다. 네, 인사이트원에서 한번 말씀 주시죠. 최 팀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그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유관 부처, 그 유관 기관 간의 그 협업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생각을 하고, 지난주부터 해서 저희가 그 유관 부처하고 유관 기관 간에 좀 이제 기술 협의 형식으로 좀 진행이 됐었고, 거기서 방금 말씀하셨던 각 기관에서 대응하고 있는 그 시스템이라든가 DB 같이 공유해서 뭔가 좀 협업할 수 있는 그 그림을 현재 지금 논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현황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예. 제가 한 말씀. 네, 말씀해 주시죠. 좀 해주실 얘기가 있거나 좀 질문이 혹시라도 마지막 질문 있으시면. 이걸 하나 꼭 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그
대표 통장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개인이 통장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이제 금융회사가 워낙 열심히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그 1인 법인 있지 않습니까? 법인을 만들기가 굉장히 쉬워요. 자본금 없어도 만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법상. 근데 이 사람들이 주로 만들어서 불법 도박에 이용을 많이 합니다. 자금 세탁이나 아니면 불법 도박. 그리고 또 이게 이제 결국은 가장 우려했던 게 보이스피싱에 이제 같이 포함이 되는 거고요. 이게 또 지급정지가 요청이 많이 들어와요. 여기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돈 뜯어낼 협박 목적으로 이거를 지급정지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에 도박에 참여했다가 돈을 날려가지고 그거를 돌려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 정기통지 금융사기 특별법을 악용하는 분들도 사실 많고요. 또 중고물품 사기나 개인 유사수신이나 이런 거 피해자들도 이거를 정기통지 금융사기 특별법을 이용해서 피해구제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 1인 법인 계좌에 대한 뭔가가 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나 서류를 완벽하게 해갖고 와서 금융회사가 정말 이 거절하기 어렵고요. 우리가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현장을 가요. 현장에 가면 사무실 진짜 하나에 여러 개의 법인이 막 돼 있어요. 걔는 그냥 타짜들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한 그 처벌이나 아니면 그 어떻게든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논의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혹시 더 없으시면 여기서 사실 이제 사전 질문들도 저희가 몇 개 갖고 있는데 아까 논의하시면서 거의 다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큰 문제 없이 저희가 다 질문들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많은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부 부처부터 이제 개별 기업들까지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좀 더 그 논의들을 모아보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협업에 대한 논의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가능성들을 정부 쪽에서 열어주시고 많은 기업들도 아이디어 제시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